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과거사 한마디 없었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계속 논란입니다. KBS 사장은 기미가요와 태극기 문제로 사과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충암고 안보 라인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이 역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21번째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좀 서설이 있잖아요. 네, 그냥 딱 뒤에만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결단만 하면 아마 바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이 16일이니까 한 23일 정도면은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 부인이 광복절 당일 KBS에 방영된 것과 관련해 방심위의 민원이 18건 접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국민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대국민 사과가 아닌 임원회의를 통해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3번의 경축사를 비교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와 과거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면 우리 내부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은 더 강해졌습니다. 먼저 일본 관련 언급입니다.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네, 2022년 경축사의 과거사는 없었고 일본을 이웃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경축사에도 과거사는 없었고 파트너란 표현으로 격상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올해 과거사는 없었고 일본과 관련한 언급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특정 집단에 대한 발언입니다. 2022년 경축사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반국가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반자유 세력이라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을 더 강조해야 할 광복절에 대통령이 도리어 강한 어조로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허위선동, 사이비 논리,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검은 선동 세력은 누구라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저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6.25 웅변대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TPO가 하나도 안 맞아요. 때와 장소, 내용까지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일본을 지금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트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검은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니까 굉장히 많은 다수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국내에 있는 이 국민들까지도 완전히 적으로 돌려 세워서 자신을 통치하려고 하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저런 거친 표현의 자리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치유,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일 겁니다. 오히려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일본의 언론들이 오히려 일관되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 그리고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 관련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까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마 공짜 술을 얻어먹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멋쩍은 상황이지 않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굴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굴욕적이다. 네. 자, 과거사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안철수 의원은 광복절에 일본 언급은 없을 수 없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광복절 경축사에 과거사 언급을 했어야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다, 이런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이승환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가 1년에 몇 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년사가 나가고요. 그리고 3월 달에 3.1절 기념사가 나갑니다. 예. 그리고 8월 달에 8.15 경축사가 나가면서요. 국정 기조와 방향,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평론하고 있는 저는 남자입니다. 저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남자라고 밝히지 않아도 제가 남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남자라고 밝힐 것이 아니고 남자로서 어떤 정치를 이어가겠다, 어떤 행태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밝히는 게 더 맞는 것이죠. 이렇게 맥락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이 문장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 이번 경축 행사의 가장 큰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광복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한 것,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어떤 통합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보통 대통령의 경축사나 이런 부분들 함께 먼저 공유하는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되는 부분이지, 예.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야권에서의 불참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자,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에서 기미가요 흘러나왔죠. 오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KBS,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죠. 그런데 광복절 자정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송출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었고요. KBS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송출되는가 하면요. 이날 마지막 방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첫 번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이 위대한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의 아주 지대한 업적이라고.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이라는 내용과 6.25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강다리를 폭파한 걸 정당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품성도 문제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번이나 독립영화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심지어는 심사 과정에서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미가요로 시작해서 이승만으로 끝난 공영방송의 광복절 방송. 참 기묘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요. 도대체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배수진 의원님? 네, 지금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라앉으면 이상한 것이죠. 광복절이 되는 그 0시에 자정에 어떻게 기미가요를 틀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오페라고 뭐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기모노를 입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기미가요는 지금 KBS 현 사장의 올해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재신임을 위한 용산을 향한 러브송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나비 부인과 그다음에 뒤집힌 태극기로 국민들이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백한 과오인 제주 4.3과 3.15 부정선거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운동사를 다 우리의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영한 그 건국의 그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방영한 것, 이것이 핵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번이나 이것은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음에도 예. 이게 매우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객관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었고 작품성도 인정할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이 시점에,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 노조나 관련 있는 단체들이 다 그렇게 방영을 하지 말라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과 방식도, 그러니까 물론 기적의 시작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기미가요나 태극기에 뒤집은 것에 대한 사과인데요. 그건 예.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 9시 뉴스 말미에 그 경위를 진상조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마치 책임이 실무자에게 있는 양 또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네. 부적절한 행태이고요. KBS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수신료 거부 운동 일어날 법합니다. 네. 용산을 향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산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군 정신 전력 교재에서는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팩트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왜 이러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김성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KBS 한마디 보태고 갈게요. 그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 오페라를 들었거든요. 이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강행 임명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분 임명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런 걸 불러오는 겁니다. 이 서울 지하철 역사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국, 잠실, 광화문 이쪽에 독도 조형물을 안전의 이유로 철거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시청역, 이태원역, 뭐 김포공항역 이런 데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짧았고 그다음에 시기가 안 좋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 안전 이유로 좀 철거를 한 것 같고 지금 시설물이 안전에 좀 위의 요소가 되니까요. 통행에 좀 방해가 된다라고 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바로 벽면에다 리모델링해서 재설치 약속하고 해서 요건 좀 별개 사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군 정신전력 교재 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요건 정확하게 의도된 사안이고요. 우리가 그 뉴라이트 성향의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진행했었습니다. 이거 홍범도 지우기 일환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요번에 그 정신전력 교재가 다시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기돼서 나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해가지고는 다시 전량 회수해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다시 만들면 우리 상식적으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홍범도, 김좌진, 김구 선생님을 다 빼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건 의도된 거죠. 의도된 것이다. 이건 홍범도 지우기 일환이에요. 홍범도 지우기 일환이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드러날 텐데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의 사관이니까요. 뉴라이트 세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기점으로 하면서 가장 그들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는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좌측에 있었던 사람들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홍범도나 김자진이나 김구나 어쨌든 조금 더 좌측에 있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조차도 안 한 거다. 라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요.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상들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팩트 자체를 지우는 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고요. 이거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절대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의도된 것이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현 정부의 논란이 된 대일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됐죠. 물론 찬반 의견은 명백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뒤에 말씀하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을 했고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대해서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해서 지지난 정부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얼마 되지 않았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이건 뉴라이트는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광복회는 이 문제로 어제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듣고 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구테타를 강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선 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자, 이동학 의원님, 이게 이제 여러 사안을 놓고 사안마다 이제 비판적인 입장과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친일 정권이다라고 규정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지금 내세울 수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강제징용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나 아니면은 뭐 사도광산 문제나 최근에는 또 독도 관련된 훈련 이거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4차례나 비공개로 또 진행이 됐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이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진영 간의 논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검은 세력 운운하잖아요. 그게 진영 간의 논란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보수 스스로가 보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19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기본 조약이 박정희 정부 때 일본과 이거를 체결을 합니다. 예. 거기에 2조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러니까 1910년 8월 22일은 한일 병합 조약이 있었던 때입니다. 실제로 식민지가 됐던 바로 그 조약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65년 협정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전 것까지 애초부터 모든 게 무효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일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최근에 김영석 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협정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에요.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미 체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입장인데 이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세력들이 도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 이거 조선 총독부 아니야? 조선 총독부의 이 수장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보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데 이승환 의원님 반박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뜬금없는 건국절 논란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온 동네에 친일 정권이라고 다 붙여놨는데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건국절을 추진한다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안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김영석 장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이어받아 오고 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까지 인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진짜 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이전에 수정이 일어나고 창란이 일어나고 했던 모든 과정을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는 그 과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쳐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고 잉태했던 그 시기까지를 모두 다 인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 건국과 그 예. 건국 이전의 독립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모든 기준을 다 같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워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상해 있었던 임시정부까지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지금 와서 분란의 거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관장의 할아버지 조부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십니다. 우당 이회영 일가 6명의 형제들이 신흥 무관학교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가문 아닙니까? 예. 이회영 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나키스트였습니다.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6째 동생 이회영 선생의 동생은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의 법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초대 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집안 안에서도 독립운동 이후에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던 거죠. 우리 정부와 보수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 세력이라고 욕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친일과 반일로 오히려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1년 전 이맘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렇게 나라 양분내놓고 1조 넘는 돈을 쓰게 해놓고 몇만 번의 바닷물에 시연해가지고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 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민주당 국민 다 죽이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 반성을 해야죠. 네. 자, 조국혁신당은 어때요? 지금 조국 대표가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라는 발언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반박과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는 강력하게 친일 정권을 넘어서 숭일 정권이고 밀정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수 정권에서 초, 중, 고 역사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 저의 역사관은 보수 정권이 세워주었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1919년 기미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부터 그 임시정부 수립부터 그 모든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또 그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숭일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요 근래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일단 한 7가지 정도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7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거의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광기가 일본을 향한 그 광기가 그 광기만 놓고 보면 거의 카미카제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KBS 논란입니다. 아까 김성열 위원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나서 두 사람이서 KBS 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 이사들이 다음 사장을 또 이렇게 선임하는 절차들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KBS 사장은 또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기미가요를 방송에 광복절에 틀어대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뉴라이트가 곳곳에 특히 역사와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에 포진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언급한 것은 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임원, 기관장 다 포함해서 적어도 25명 이상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곧 있으면 8월에 새 검정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역사 교과서가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 그 교학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교육계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독도 조형물 이야기 나왔는데요. 마치 서울교통공사의 해프닝처럼 예. 이제 취급이 되기는 했는데 언론에서. 근데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총선 기간에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길기가 서울 광장에 휘날려도 상관없게 만드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다가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니까 슬그머니 철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들 징계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네. 지금 감감무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울려서 생각이 나고요. 지금까지 몇 번째인가요? 제가 3번째까지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7번째까지 다 하실 간략하게 생각이네요. 하겠습니다. 예. 4번째로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굳이 광복절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게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을 거고요. 네. 5번째로 아까 나온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문제입니다. 우리의 김구, 홍범도, 김좌진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다 삭제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반쪽짜리 경축식입니다. 6번째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 경축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행사에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고요. 미국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경축식에서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대독을 하니까 뉴욕 총영사가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건국절 이야기를 해서 광복회 인사들이 퇴장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전 7번째 마지막 대미는 경축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경축사 들을 것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어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해방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룩한 그런 역사는 부정하고 주어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이런 헌법 전문의 정신을 다 부정하는 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거의 융단 폭격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친일 정권, 숭일 정권, 밀정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게 이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 공부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7가지를 다 발언하겠습니다. 반박할 예. 시간은 안 되지만 짧게 일단 반박을 발언하겠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었고요. 1948년 대한민국 공식 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도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독도의 첫 번째 의용군 보낸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보정치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꾸 야권에서 개념화시키고 이것을 이론화시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정치, 사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문전 논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마치 이단화처럼 대한민국에서 축출돼야 되는 세력으로 이야기되는 것 자체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권이 정말 우리 정부가 친일 정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해야 될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해서 토지 물려받은 대촌 남경의 아들 이성윤 의원의 재산을 몰수하십시오. 두 번째, 이성윤 의원이요? 민주당? 예, 이성윤 의원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한 대촌 남경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재산 몰수하십시오. 두 번째, 정말로 수기 정부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죽창가 들고 항일 운동하십시오. 아니면은 만주나 상해로 좀 망명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지금이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직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지금 거대 양당 다 문제다, 대통령도 문제다라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계신데 어떤 논리입니까? 참 저도 싸잡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광복절 경축식 저희 개혁신당은 참석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참석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경축사를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왜냐면 일제로부터의 광복을 축하하고 치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경축사에서 갑자기 검은 선동 세력 이야기가 나오고 가짜 뉴스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경축절 메시지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반윤 세력, 반정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상당한 의문이 들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정말 갈등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라는 이런 표현은요. 정말 원색적이고 노골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협치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손을 잡겠습니까? 저는 총독부 이것도 사실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극한 갈등, 극한 치킨 게임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도대체 몇 건의 민생 법안이나 통과시켰습니까? 저희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증시는 날뛰고 있고 부동산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정치는 민생을 버리는 겁니까? 저는 거대 양당 모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국정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두 번째 패배가 충격의 콜드패로 마무리됩니다. 뭔데 콜드게임이가? 전직 프로 선수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대통령의 후배들 충암고 선수들입니다. 충암고,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데요. 윤 대통령 당선 전까지만 해도 정계 진출이 활발하던 학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 이상민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이 발탁되면서 충암고 출신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혹시 충암고여서?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죠. 장관부터 간첩사령관까지 좀 충암고 출신이라는 얘기 있는데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지만요. 국방장관에 이어 군 정보의 핵심인 방첩사령관과 3-7 부대가 모두 동문이다 보니까 충암고가 안보 라인을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충암고가 안보 라인을 장악한 게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뭐 선동 세력, 검은 세력 이렇게 운운하고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니까 이 지금 장관 후보자가 정치 선동이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혹시 대통령께서 보시는 유튜브를 저분과 함께 보시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저는 위험한 지경으로 누군가가 지목을 해서 주장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이 풀 자체가 워낙 협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게 다 충암고등학교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충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대는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견제가 돼야 대통령도 안정적으로 국군을 서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체계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 이게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됐던 하나회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비화될 소지도 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오히려 군대 자체를 그냥 자신의 어떤 오른팔 왼팔들로만 딱 짜여지게 되니까 오히려 비판 나오는 게 어떤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친일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과거에 2015년, 16년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시기에도 계엄령 같은 걸 검토했다라고 하는 서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도 충암고 이 체계로 지금 짜여지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좀 더 짙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예, 바로 그 지점에서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대 내에서 충암고 세력이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두고 탄핵 대비용이다라고 해서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듣고 나서 얘기 나누죠. 충암고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핵심 요직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계엄이요? 예를 비상에 대한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승환 의원님. 어느 영화 명대사 같은데요. 상상력이 풍부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상력도 거의 다 바닥난 것 같습니다. 370명, 군 장성 370명입니다. 이 중에 충암고 출신 4명 있습니다. 1% 조금 넘는 인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보이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190명, 야권 190명 중에 대다수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운동권 정부 만들려는 건 아닙니까? 서울대 정부 만들려는 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저는 김병주 의원이 이 정도 음모론 제기할 거면요. 차라리 우리 인류가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십시오. 그렇다면 재밌기라도 하죠. 어디 시대에도 맞지도 않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내와가지고 370명 중에 4명 있는 장성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충암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고등학교 동문들 지역하고 다릅니다. 지역 뭐 어디 동문회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동문들은요. 동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리한 음모론 남발하실 거면요. 차라리 그냥 웹소설 쓰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웹소설이 낫다. 자, 김성현 의원님, 10월에 이제 장군 인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암고 출신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뭐 여러 해석,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충암고 출신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암고 출신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핵심 보직들을 차지한 분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인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친정 체제를 좀 구축해 나가겠죠.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님이 확실히 안보 라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라인에서 좀 충암고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암고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의 요직 중에 하나인 주중 대사 정재호 대사도 대통령이 충암고 동창이에요. 그다음에 이창윤 과기부 1차관도 충암고 1년 후배고요. 정부 요직에 많이 들어가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연, 지연으로 이렇게 되는 인사는요. 상당히 사실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촌스러운 인사입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인연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좀 믿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우리 한동훈 지금 대표한테도 사실 대통령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거든요. 제가 윤 대통령이었으면 야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신들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주변을 구축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면은 굉장히 국정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어떤 그 의혹의 대상자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수진 의원님, 정치 선동이다 같은 식의 답변이 나왔어요. 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7월 31일부터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는 그 시점부터 기록 회수까지 이종섭 장관하고 7차례,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차례 정도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인 기록이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경호 관련해서 통화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조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800에 7070 누가 전화를 했겠냐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때 김성열 위원께서 김용현 처장일 거라고 대답을 했듯이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도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걸 정치 선동이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앞단에 대통령 경호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통령 경호는 잘하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카이스트 대학생 R&D 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항의를 했을 때 어떻게 끌고 나갔습니까? 입틀막 정권이라는 이름이 별칭이 붙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다 감싸진 그 거대한 손, 그리고 사지를 다 끌고 가서 드러내는 그 모습을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호를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검사 핸드폰이 폭발할지 모르니 제출해라. 이런 경호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할 때요, 검사가. 그러면 이번에 여사께서 휴가 때 시장 방문하시고 그럴 때 시민들하고 셀카 찍으셨는데 그때 그 핸드폰도 회수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한 그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 공작이 가능하게끔 만든 건 누굽니까? 경호처의 경호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호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영전을 시킵니다. 말씀 나왔듯이 문제는 굉장히 협소한 인재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대통령 경호 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기관 소총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우리 기자들, 중국 기자들에 의해서 무차별 폭력당할 때 경호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경호의 기준과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대 최상병 사건 문제 가지고 김용현 처장 연결된 거 아니냐? 이때 민주당이 맨 처음 제기했던 건 뭡니까? 임성건 사단장하고 김용현 처장하고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그럼 군 장성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죠. 어디 공대나 여대 선후배 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논지를 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사과하시기 바라고요. 임성근 사단장 광주 서석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번이나 승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군장성 핵심 6명 중에서 4명이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장악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추감고 4명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 김용현 처장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 거 가지고 이렇게 음모론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정을 책임질 능력과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음모론에만 기댄 저는 인기영합주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되지도 않는 음모론을 가지고 계속 확장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보실장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응대할 거라고 봅니다. 해명하실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집권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다, 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핑계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그 점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최상병 특검 통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열흘을 기다릴 테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답을 했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한지 등등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표 최상병 특검법, 급물살을 탈까요? 이동학 의원님, 급물살 탈까요?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시간 끌기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것, 본인이 당대표 출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우리 당에서 그 법안을 내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 당대표 선거 딱 끝나니까 법안은 내가 낼 수 없다. 원내소관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 그걸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시간 끌기로 해왔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오늘 일성을 했는데 저는 2성, 3성, 4성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덕지덕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결국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고요. 그 지점에서는 결국 시간 끌기 전략으로 또다시 국정을 계속해서 공회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시간 끌기 할 것이다. 어떠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우리는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될 때쯤에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판단 미스였죠. 우리 모두 다 그때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우리의 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낼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사태까지 함께 넣자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안은 완성되고 있고요. 시기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 나오면 됩니다. 공수처 여태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해 했던 건 뭡니까? 2년 지나면 통화기록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화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의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이 정도의 차이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정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공수처 가서 빠른 수사 결과 내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수사 결과 나오고 미진하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함께 국정조사하자고 요청하십시오. 국정조사 해도 미진하자면 그러면 특검하자고 요청할 겁니다. 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정쟁을 위해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억울한 죽음을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화 계속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나올 것 같네요. 자, 지금 30초 남아서 제가 두 분 다 기회는 못 드리고 배수진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께서 특검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야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어붙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한 대표 의지나 의중하고 상관없이 못하실 것 같고요. 지금 얼마나 견제들을 많이 하십니까? 오히려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시려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공감도 얻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더 각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조건 붙여가지고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지역 순회 경선이 끝이 나고요. 이틀 뒤에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까지 최고위원 누적 득표 1위 김민석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석 최고위원이 유력하다 이런 언론에서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등 굳히기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표가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서울 한 9% 남아 있고 전국 ARS도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대의원 투표도 있고. 그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공개되지 않았다기보다도 행사되지 않고. 그렇죠. 행사되지 않은 표들이 아직도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라는 발언을 하고 그 뒤부터 많이 올랐다라는 또 분석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연출되거나 기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우연히 나오다가 옆에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어떻게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 거야? 했던 게 찍혀서 돌았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그 대표 차 안에서 하는 라이브 그리고 다른 모든 후보들한테도 하셨고 덕담도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보다 더 세게 하셨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뭐 운의 하나로 작동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의 하나로요. 이재명 전 대표가 내심 지지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내심 지지 이걸 떠나서 실제로 대표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고 이제 대표께서 선거 이제 그때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뛰면서 대표의 선거 운동도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를 대표가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렇게 쭉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위에서 이후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자연스럽죠. 그런 마음을 유권자가 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세요? 그런 마음을 포함해서 우리 당원들은 5분의 최고위원을 뽑고 그중에서 누가 수석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종합적 판단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량도 볼 것이고 대표와의 소통도 볼 것이고 어떤 안정성 이런 것도 볼 것이고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도 볼 것이고 다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차기 대표와의 소통 관계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요소들을 감안했을 텐데 김민석을 지금까지 가장 1등으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있는 표심은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다 좋은 후보들이신데 이쪽에 단체전을 리드해본 경험은 사실상 저밖에 없거든요. 단체전이요? 제가 저희 당에서 지금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을 빼고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총괄 본부장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추미애 대표 때는 탄핵 과정도 핵심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뭐 공격력과 수비력, 뭐 전략, 정책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갖췄다고 비교적 평가를 받고 어떤 일을 맡겨서는 좀 안정감 있게 해내고 크게 실언이나 실수나 이런 것이 없게 검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5분 가운데 누가 대표를 직접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최고회의를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당 내에서 좀 시끄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명파리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굉장히 거센데 이 명파리를 누가 한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분석이 분분한데 일각에선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다라고도 보거든요. 어떠세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고위원 후보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몇몇 소수고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원들이 이게 뭐지? 표현은 센데 이게 이런 정도는 사실 당내에서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불명료한 대상도 명료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파장도 있고 논란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누구지?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내에선 사과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당대회 끝나더라도 어떤 뭐 사과가 됐든 해명이 됐든 어떤 매듭 짓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것은 이제 워낙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정봉주 후보님 본인의 몫으로 이 이후에 있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다 예측할 수 없고 본인이 이제 헤쳐나가야 될 몫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이제 상당히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장경태 의원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내에서 그런 정서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에서 대부분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돼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복권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구나 지명직 최고위원의 문제는 대표의 인사권 영역이기도 하지만 김경수 지사 본인이 남아있는 지금 스케줄로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연말쯤 오겠다고 말씀을 이미 해 놓으셔서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새 지도부가 곧 출범을 합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과제는 뭘까요? 선명한 과제를 원할 텐데요. 지금의 당원들은. 지금 이제 가령 계속 거부권에 부딪히고 있는 특검과 또 민생입법 이것들의 이제 처리 신속한 타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와 함께 장기적으로 어떤 집권까지에 이르는 어떤 큰 어떤 흐름, 계획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저는 사실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면은 빠른 시기 내에 이 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언론 통해 봤습니다. 예, 흔히 이야기하는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식의 계파 구분법은 저는 이미 좀 낡은 시대의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번에 올림픽 양궁팀의 운영 같이 실력 있는 모든 사람이 당 운영에 참여하고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뛰고 총력으로 당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당이 집권을 하고 나면 또 각자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 가능한 체제가 됐다고 봅니다. 실력주의 동심원. 네,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동심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고 이렇게 파장이 쭉 있는데 예. 무슨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친명이다, 비명이다, 반명이다 이런 건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란 건 이재명 대표,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신임 대표가 된다면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현실적으로 중심으로 움직인다. 당원들의 뭐 90% 이상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흔히 이야기하는 반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유력한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광범한 공감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구획 짓는 방식은 이미 낡은 어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동심원이 이제 원이 중심은 같은데 크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그 동심원 어떤 체제라는 것은 예. 크기라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어떤 개성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조직을 또 정책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각자의 역량과 개성에 따라서 전체가 하나로 되는 그런 체제로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토양이 마련됐다고 보고 네. 당의 운영 체제라든가 시스템도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체제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한편으로는 집권 준비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나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로 공감을 한 바가 있고 당내의 다양한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리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당이 가도록 하는데 작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네. 얘기를 출마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당한 공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30초 남았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번 주말 이제 경선이 있고 발표가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국정 운영의 기대를 거두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부의 수립 또 능력 있는 정부의 수립에 대한 기대를 안정적으로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지도부에서 제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나 공들였던 기시다 총리 곧 퇴임합니다. 어제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추도문에는 침략에 대한 반성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반면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광복절 경축사에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바로 과거사입니다. 가해를 했던 그들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피해를 당한 우리는 문제 제기 한마디 안 하는 이상하게 균형이 맞아져 버린 202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텍 하이브리드. 르노. 뉴퍼실 디스크 누런얼룩 세탁조 냄새 하나만 툭 던지면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세탁조 오염 방지 효과로 상쾌하고 깨끗한 세탁 경험. 뉴퍼실 디스크. 하루 종일 깔끔한 얼굴을 위한 월드 클래스의 선택 질레트 랩스. 각질 속 수염까지 꺼내주고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지속되는 깔끔함.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랩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